서울의 밤하늘을 찢을 듯이 퍼붓는 폭우는 도시의 모든 오물을 씻어내려는 듯했지만 그랜드 환영 호텔의 위압적인 화려함만큼은 결코 지워내지 못했다. 이서연은 자신의 마른 몸에는 다소 헐렁한 빌려 입은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통유리 창 앞에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연회장을 가득 메운 상류층 인사들을 바라보았다. 클래식 음악이 우아하게 흐르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연의 귓가에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병원 원무가 직원들의 독촉만이 윙윙거릴 뿐이었다. 단 3시간만 VIP 손님들을 접대하면 할머니의 한 달치 병원비를 낼 수 있다는 친구 최미나의 달콤한 제안은 벼랑 끝에 몰린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구명줄과도 같았다. 화려한 인파 속에서 최미나가 붉은 와인 2잔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자 서연은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미나는 값비싼 명품 드레스를 휘감고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서연에게 와인잔을 건네더니 중요한 손님이 안쪽 룸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가서 잠시만 말상대를 해주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속삭였다. 미나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기묘한 탐욕을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람을 쉽게 믿는 서연은 미처 읽어내지 못했다. 잠시 망설이던 서연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것이 지옥으로 향하는 급행열차 티켓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쌉싸름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것을 느꼈다. VIP 룸으로 이어지는 긴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현기증이 서연을 덮쳤다. 시야가 흐릿해지며 천장의 샹들리에가 기괴한 괴물처럼 일그러져 보였고 위장 깊은 곳에서 시작된 뜨거운 열기가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사지로 퍼져나가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본능적인 공포가 뇌리에 스치며 와인에 무언가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한 서연은 비틀거리는 몸을 벽에 기대며 뒤를 돌아보았다. 복도 끝에서 미나가 배가 나온 중년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잘 포장된 고깃덩어리를 보는 듯한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믿었던 친구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신을 팔아넘겼다는 잔인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자 서연의 심장은 배신감과 공포로 터질 듯이 요동쳤다. 그녀는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기 위해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열려있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어판을 마구잡이로 눌렀고 남자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쫓아오려 할 때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혔다. 밀폐된 공간에 갇힌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속을 개워내려 했지만 이미 약 기운은 전신을 마비시키듯 퍼져나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은 호텔의 최상층인 88층 펜트하우스였고 문이 열리자 정막만이 감도는 붉은 카펫이 깔린 긴 복도가 나타났다. 서연은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할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본능적으로 포식자들로부터 몸을 숨길 곳을 찾아야만 했다. 비틀거리며 복도를 걷던 그녀의 눈에 문이 살짝 열려있는 거대한 오크통 문이 들어왔고 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이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녀는 무거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스위트룸은 바깥 세상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채 남성적인 스킨 향과 희미한 담배 냄새 그리고 묘한 위험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다.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쪽으로 기어가려 했지만 어둠 속 소파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의 으르렁거림과도 같았는데 동시에 극심한 고통을 억누르는 듯한 신음이 섞여 있었다. 강태무는 손에 쥔 위스키 잔이 부서질 듯 꽉 쥔 채
충혈된 눈으로 불청객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역시 이사회 직후 친족에게 당한 신경계 교란 약물로 인해 이성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다. 태무는 식은 땀으로 젖은 이마를 쓸어 넘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온 여자를 정적들이 보낸 또 다른 함정이라고 단정 지었다. 약기운으로 인해 타오르는 욕망과 사례가 뒤섞여 시야가 붉게 물들었지만 그는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해명하고 싶었으나 타는 듯한 갈증과 열기로 인해 혀가 굳어 말 한마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태무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채어 들어 올리자 서연은 그의 차갑고도 뜨거운 손길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약물 때문에 그 접촉이 끔찍하게도 달콤하게 느껴지는 모순적인 감각에 휩싸였다. 창밖에서 번개가 내리치며 어두운 방 안을 순간적으로 환하게 비추었고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욕망과 혼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태무는 서연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비누 향이 자신의 뇌를 마비시키는 것을 느끼며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그는 이것이 함정이라 해도 상관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눈앞의 먹잇감을 거칠게 침대로 밀어붙였다. 서연 역시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힘과 약 기운에 휩쓸려 반항할 의지를 상실했고 두 사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이성이 마비된 채 본능만이 지배하는 위험한 넥으로 함께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이 어지럽게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비추며 지난밤의 광란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연은 온몸이 부서질 듯한 통증을 느끼며 눈을 떴고 낯선 천장과 화려한 인테리어를 보며 멍하니 있다가 이내 되살아난 기억에 경악하며 몸을 일으켰다. 옆자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수치심과 공포가 밀려와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그녀가 황급히 찢어진 드레스를 챙겨 입으려 할 때 욕실 문이 열리며 샤워 가운을 걸친 강태무가 걸어 나왔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의 모습은 지독하게도 매력적이었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은 빙하처럼 차가웠다. 태무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탁자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던졌다. 묵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서연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재판관처럼 오만하게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사과나 변명 따위는 없었다. 그는 서연의 이름, 나이, 그리고 병원비가 밀려 당장 쫓겨날 위기에 처한 할머니의 상황까지 간밤에 조사한 그녀의 신상 명세를 건조한 목소리로 읊어댔다. 서연은 단 하룻밤 만에 자신의 밑바닥까지 파헤친 이 남자의 권력 앞에 발가 벗겨진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 그는 어젯밤의 사고가 자신에게도 큰 골칫거리가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처한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태무는 턱짓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그것이 1년짜리 계약 결혼 합의서임을 밝혔다. 서연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의 완벽한 아내 연기를 해준다면 할머니에게 국내 최고의 의료진과 수술을 제공하고 막대한 위자료를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인생과 존엄을 거래 수단으로 삼는 그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꽉 쥐고 그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거절하려 입을 열었다. 하지만 태무는 서연의 반항을 예상했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리모컨을 집어들어 TV를 켰다. 화면에는 병원들이 장기 체납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배경으로 서연의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전경이 비쳤다. 태무는 차갑게 굳은 서연의 얼굴을 보며 얄팍한 자존심을 지키다 할머니를 길거리에서 객사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악마와 손을 잡고 가족을 살릴 것인지 선택하라고 잔인하게 종용했다. 서연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고 그녀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악마가 내밀어준 독이 발린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숨막힐 듯한 정적이 감도는 펜트하우스의 거실에서 이서연은 눈앞에 놓인 계약서를
마치 맹독이 든 성배처럼 내려다보았다. 강태무는 소파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감정 없는 눈동자로 그녀의 미세한 떨림 하나까지도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태도는 어젯밤에 뜨거웠던 열기를 나눈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사무적이었고 그 냉정함이 서연에게는 더 큰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마치 자선 사업이라도 되는 양거만하게 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것이 한 인간의 존엄성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악마의 거래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수치심으로 달아오른 얼굴을 들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제안을 거절하겠다고 말했다. 비록 가난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려 있을지언정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팔아 넘길 수는 없다는 마지막 자존심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태무는 서연의 거절을 예상했다는 듯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녀가 처한 현실을 잔인하게 짚어주었다. 지금 당장 이 방을 나가는 순간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빚쟁이들의 협박과 병원비 독촉,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흐르는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오만하고 재수없는 남자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견딜 수 없어 계약서를 거칠게 밀어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펜트하우스를 뛰쳐나왔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태무의 시선이 마치 그녀가 곧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하여 더욱 비참했다. 호텔을 빠져나와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마주했을 때 서연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다리가 풀릴 것만 같았다. 화려한 호텔 로비와 대비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향하며 제발 별일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상상보다 훨씬 참담한 광경이었다. 병실 앞은 이미 원무과 직원들과 낯선 남자들이 가로막고 있었고 안에서는 간호사들이 짐을 챙기는 소리와 기계음이 뒤섞여 들려왔다. 밀린 병원비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퇴원 조치를 하겠다는 병원 측의 최후 통첩이 떨어진 것이었다. 서연은 병실 문을 가로막은 남자들을 밀치고 들어가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서연을 비웃으며 오늘까지 정산하지 않으면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강제 이송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금 상태의 할머니를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유리창 너머로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할머니의 앙상한 얼굴을 보자 방금 전 호텔에서 부렸던 자존심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세상은 돈 없는 정의보다 돈 있는 악을 더 숭배했고 서연이 가진 것이라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결백함 뿐이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자신의 무력함에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고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태무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초대장과도 같았다. 그는 마치 그녀의 상황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듯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짧게 말했다. 서연은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을 주며 눈물을 닦아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었고 태무는 병원 정문에 차를 대기시켜 놓았다고 답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망설임은 사라지고 대신 서글픈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다. 검은색 리무진이 서연을 태우고 도착한 곳은 강태무의 개인 집무실이 있는 환영그룹 본사였다. 그녀가 들어섰을 때 태무는 거대한 창을 통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시 마주한 그는 아침보다 더 냉혹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서연은 책상 위에 다시 놓인 계약서를 바라보며 이것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자신의 일년을 구속할 족쇄임을 명확히 인지했다. 그녀는 펜을 들기 전 태무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할머니의 치료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최민아와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무너진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태무는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리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겁에 질려 울기만 할 줄 알았던 여자가 도끼를 품고 거래를 제안해 오는 모습에 묘한 흥미를 느낀 것이었다. 그는 서연의 조건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녀를 더 유용한 장기말이 되게 할 것이라 판단했다. 태무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고 서연은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서명을 마친 서연이 고개를 들자 태무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환영합니다. 강서연 씨. 이제부터 당신은 환영그룹의 안주인입니다. 그의 말은 환영 인사라기보다는 감옥에 들어온 죄수에게 건네는 간수의 인사처럼 들렸다. 태무는 즉시 비서를 호출해 서연을 데리고 나가 최고급 샵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당장 오늘 저녁에 있을 가족 모임에 그녀를 대동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얼떨결에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밖으로 나갔고 태무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우연히 굴러들어온 돌멩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예상보다 단단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자신이 그 돌멩이를 으깨버릴지 아니면 보석으로 다듬을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화려한 드레스샵의 거울 앞에 선 서연은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쳐 완벽하게 세팅된 그녀의 모습은 아침에 초라했던 이서연이 아니라 재벌가의 며느리처럼 우아하고 고상해 보였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녀의 속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이제부터는 감정을 죽이고 철저하게 연기를 해야 한다고 되뇌었다. 잠시 후 턱시도로 갈아입은 태무가 샵으로 들어왔고 달라진 서연의 모습을 보자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녀의 외모에 감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옆에 세워도 부족함이 없겠다는 계산적인 만족감을 느꼈을 뿐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팔을 내밀며 이제부터 진짜 쇼가 시작될 것임을 알렸다. 두 사람이 탄 차는 도심을 벗어나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다. 태무는 가는 동안 차 안에서 가족 관계도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특히 그의 숙부인 강진철 부회장은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는 위험한 인물이라며 절대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서연은 긴장감에 손에 땀을 쥐면서도 태무의 설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새겨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연극이 아니라 목숨을 건 전쟁터였고 실수 하나가 곧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차가 육중한 철문을 통과하여 저택 마당에 들어서자 서연은 깊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 이제 그녀는 가난한 이서연이 아닌 강태무의 사랑받는 아내로서 호랑이 굴에 발을 들이는 것이었다. 성북동 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리무진이 들어서는 순간 이서연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지나칠 정도로 정갈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그곳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인공 미만이 가득했다. 강태무는 차가 멈추자마자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지금부터 만날 사람들은 가족이라기보다는 언제든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는 적들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냉혹했고 서연은 그 눈빛을 통해 그가 이 화려한 감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남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을 감추고
그가 내민 팔짱을 끼며 완벽한 가면을 쓸 준비를 마쳤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도열에 있는 고용인들의 깍듯한 인사와 함께 거실 중앙에 앉아 있는 강 회장과 그 곁을 지키는 강진철 부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두 사람에게 꽂혔다. 강진철은 태무가 결혼을 발표하자마자 뒷조사를 했음이 분명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는 서연이 명문가 출신의 재원이 아니라 빚에 허덕이는 고아나 다름없는 신세라는 사실을 이미 짐작하고 있는 눈치였다. 하지만 태무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서연을 유학파 출신의 전도 유망한 큐레이터라고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서연은 태무가 지어준 가짜 신분이 탈로 날까봐 심장이 조여왔지만 겉으로는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고 강 회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강진철은 와인 잔을 흔들며 서연에게 프랑스 유학 시절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는 파리의 특정 거리나 미술관의 디테일한 부분을 언급하며 그녀의 허점을 파고들려 했고, 태무가 대신 대답하려 하자 손을 들어 제지하며 며느리의 식견을 직접 듣고 싶다고 압박했다.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읽었던 예술 서적들과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대답을 이어갔다. 그녀의 대답은 전문적이지는 않았지만 감성적이고 독창적인 해석이 담겨 있어 오히려 강 회장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강 회장은 서연의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태무가 여자를 보는 눈이 제법이라며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보였다. 강진철은 자신의 계획이 빗나가자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태세를 전환하여 축하의 말을 건네는 척하며 교묘하게 비꼬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태무가 갑작스럽게 결혼을 서두른 것이 혹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얄팍한 수단이 아니냐며 서연 또한 그 도구로 이용당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투로 말했다. 그 말은 사실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기에 서연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태무의 손을 식탁 아래에서 꽉 잡으며 동요하지 않으려 애썼다. 식사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갈 때보다 한층 더 무거웠다. 태무는 창밖을 응시하며 서연의 임기응변이 나쁘지 않았다고 무미건조하게 칭찬했다. 그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쓸만한 도구를 확인한 주인의 평가에 가까웠다. 서연은 그에게 자신이 단지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발버둥 친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태무는 각자의 생활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며 계약 기간 동안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상기시켰다. 서연은 넓은 방에 홀로 남겨져 화려하지만 온기 없는 침대에 누워 병원에 있을 할머니를 생각하며 잠을 청했다. 며칠 후 서연은 태무와 함께 환영재단 자선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는 그녀가 강태무의 아내로서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첫 무대이자 정재계 인사들에게 눈도장을 찍어야 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며칠 동안 전문가들에게 강도 높은 예절 교육과 스타일링을 받은 서연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짙은 네이비색 오프숄더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작은 아파트 한 채 값에 달하는 것이었다. 태무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짧게 감탄하는 듯 했으나 이내 표정을 지우고 오늘 밤은 절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고 차갑게 당부했다. 파티장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장답게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태무는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능숙하게 대처했다. 서연은 눈이 부실 듯한 조명 아래서 현기증을 느꼈지만 태무에게 의지한 채 연습한 대로 온화한 미소를 유지했다. 사람들은 태무의 갑작스러운 결혼에 대해 수군거리면서도 서연의 우아한 자태에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이
자신을 꿰뚫어보고 가짜라는 것을 알아챌까봐 두려웠지만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샴페인 잔을 들고 사람들 틈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을 때 서연의 시야에 익숙하고도 끔찍한 얼굴이 들어왔다. 최민아였다. 그녀는 화려하지만 다소 천박해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중소기업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의 팔짱을 낀 채 파티장을 누비고 있었다. 미나를 보는 순간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억눌러 왔던 분노가 용암처럼 치솟아 올랐다.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받은 돈으로 저렇게 뻔뻔하게 웃으며 상류층 흉내를 내고 있는 미나의 모습은 용서할 수 없는 악 그 자체였다. 서연은 당장 달려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태무와의 계약과 할머니를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고 참아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미나가 서연을 먼저 발견하고 다가왔다. 미나는 서연이 이곳에 웨이트리스로 일하러 온 것이라고 착각한 듯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와 아는 체를 했다. 그녀는 서연의 옷차림을 보고 잠시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짝퉁이나 렌털일 것이라 단정짓고는 빈정거리는 말투로 말을 걸었다. 미나는 그날 밤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뻔뻔하게 물으며 덕분에 자신은 빚을 다 갚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며 자랑까지 늘어놓았다. 그녀는 서연이 강태무의 아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서연을 자신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호구로 취급하고 있었다. 서연은 미나의 역겨운 목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는 이성을 느꼈다. 예전에 이서연이었다면 울분을 토하며 따져 물었겠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서연은 미나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서연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미나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서연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이곳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녀의 태도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위엄은 미나를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때 주변이 조용해지며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졌고 강태무가 그들 쪽으로 걸어왔다. 미나는 태무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자신의 파트너를 버려두고 그에게 다가가 아양을 떨 준비를 했다. 그녀는 태무가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매혹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태무의 시선은 오직 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태무는 서연의 곁에 서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다정하게 물었다. 그 순간 미나의 얼굴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고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팔아넘긴 친구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의 아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서연은 태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미나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이분이 저를 잘 아는 척하며 신뢰되는 말을 해서 조금 곤란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고발이 아니라 우아한 불평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칼날은 예리했다. 태무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싸늘한 눈빛으로 미나와 그녀의 파트너를 쏘아보았다. 그는 보안 요원을 손짓으로 불렀고 즉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달려왔다. 태무는 이들이 파티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니 당장 쫓아내고 다시는 환영그룹 관련 행사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미나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파티장의 음악 소리에 묻혀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서연을 노려보았지만 서연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의 성공이 아니라 과거에 나약했던 자신과의 작별 의식이었다. 끌려나가는 미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서연은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이 가진 힘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힘을 가진 포식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플레이어였다. 소란이 정리된 후 태무는 서연을 데리고 테라스로 나갔다.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열기를 식혀주었다. 태무는 난간에 기대어 서연을 빤히 바라보며 아까처럼 독하게 굴 줄도 아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로소 서연을 인정하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이 울거나 당황해서 일을 망칠까봐 걱정했지만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강단 있게 상황을 정리했다. 태무는 처음으로 서연에게 건배를 제의하며 파트너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샴페인 잔이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고 그 소리는 두 사람 사이의 새로운 동맹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피로가 몰려와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다. 태무는 잠든 서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려한 화장 뒤에 감춰진 지친 기색과 잠든 와중에도 꽉 쥐고 있는 주먹이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녀 역시 자신을 이용해 이 잔혹한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는 어둠을 뚫고 달렸고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 부부를 넘어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다. 환영그룹의 거대한 유리 성벽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 암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교묘하고 치명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진철 부회장은 자신의 예상을 비웃듯 태무가 서연과의 결혼을 통해 그룹 내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져가자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어두운 집무실에서 창밖의 야경을 등지고 앉아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신복에게 은밀하고도 잔혹한 지시를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나 방해가 아니라 태무와 서연을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한 확실한 사고를 위장한 살인 청부였다. 그의 눈빛에는 조카에 대한 일말의 혈육의 정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닥쳐올 비극을 알지 못한 채 서울의 밤은 깊어만 갔다. 한편 태무와 서연은 지방 공장 시차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늦은 밤 인적 드문 국도는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고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차 안의 적막을 채우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태무는 피로가 누적된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고 조수석의 서연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두 사람은 계약 관계라는 선을 지키며 대화를 아꼈지만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함께 겪으며 형성된 미묘한 신뢰감이 공기 중에 흐르고 있었다. 태무가 라디오 볼륨을 줄이며 서연에게 잠시 눈을 붙이라고 권하려는 찰나 100미러 너머로 강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대형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태무의 차를 들이받으려 돌진해왔다. 굉음과 함께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태무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으며 서연의 몸을 팔로 감싸 보호했다. 트럭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측면을 가격하며 그들을 가드레일 쪽 낭떠러지로 밀어붙였다. 태무는 필사적으로 방어 운전을 했지만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통제력을 잃고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태무의 머리가 핸들에 부딪히며 피가 흘러내렸고 그의 의식이 흐릿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왔다. 놈들은 멈출 기색 없이 확인 사살을 위해 다시 후진하여 돌진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둘 다 죽음뿐이라는 것을 직감한 서연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대신 생존 본능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다. 그녀는 신음하는 태무를 흔들어 깨우며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틈으로 몸을 날려 자리를 바꿨다. 과거 배달 아르바이트와 대리운전으로 수도 없이 거친 도로를 누볐던 서연의 숨겨진 운전 실력이 빛을 발할 순간이었다. 그녀는 태무를 조수석으로 밀어넣고 핸들을 꽉 쥐며 덜덜 떨리는 발로 엑셀을 밟았다. 트럭이 다시 들이받기 직전 서연은 기어를 조작하며 급커브 구간으로 차를 미끄러뜨렸고 빗길을 타는 날카로운 드리프트로 놈들의 추격에서 간발의 차이로 벗어났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산길에서 벌어지는 추격전은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았다. 서연은 백미러로 끈질기게 따라붙는 트럭의 불빛을 확인하며 좁고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로 방향을 틀었다. 태무는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평소에 얌전하던 서연이 짐승 같은 반사신경으로 차를 몰아붙이는 모습을 믿기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고 핸들을 돌리는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다. 서연은 숲길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트럭의 진로를 방해했고 마침내 벼랑 끝 급커브 길에서 트럭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틈을 타 엔진이 터질 듯한 속도로 그곳을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들의 차 역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타이어는 너덜너덜해졌고 엔진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결국 차는 산 중턱의 덤불 속에 처박히며 완전히 멈춰섰다. 서연은 재빨리 태무를 부축해 차에서 내렸고 폭우가 쏟아지는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놈들이 다시 쫓아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지만 다친 태무를 위해 쉴 곳을 찾아야만 했다. 두 사람은 진흙탕을 구르고 가시덤불에 긁히며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희미한 번개 불빛에 의지해 오래된 사냥꾼의 오두막을 발견하고는 겨우 그 안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오두막이었지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다. 서연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변의 마른 장작들을 모아 오두막 구석에 있던 부싯돌과 낡은 신문지로 힘겹게 불을 피웠다. 타오르는 불꽃이 차가운 공기를 데우자 긴장이 풀린 태무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바닥에 쓰러지듯 앉았다. 서연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값비싼 드레스 자락을 찢어 물을 적신 뒤 태무의 이마에 난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지혈했다. 그녀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과 옹기는 태무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태무는 불빛에 비친 서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자신을 구하느라 여기저기 긁힌 상처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동안 그녀를 돈으로 산 계약 안에 혹은 이용하기 좋은 장기말 정도로만 여겼던 자신의 오만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왜 도망치지 않고 자신을 구했느냐고, 혼자 도망쳤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목숨을 걸었느냐고 쉰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붕대를 감던 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이 죽으면 나도 우리 할머니도 살 수 없지 않으냐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계약 이상의 무언가가, 생사를 함께 넘긴 전우애와 같은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줄기는 거세졌고 오두막 안의 공기는 서늘해졌다. 태무는 부상과 저체온증으로 몸을 떨기 시작했고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를 꼭 끌어안았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것만이 이 혹독한 밤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태무의 품에 안긴 서연은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천하의 강태무도 결국은 상처 입고 외로운 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태무 역시 서연의 따뜻한 온기에 기대어 평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자신의 고독한 과거와 부모님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아주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태무의 고백은 서연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돈과 권력을 다 가진 줄 알았던 남자가 사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어린아이처럼 위태로운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녀의 모성애를 자극했다. 서연 또한 자신의 가난하고 비참했던 과거를 이야기하며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계약서나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태무는 서연의 얼굴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었고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키스는 없었지만 그 어떤 스킨십보다도 강렬하고 애틋한 감정의 교류가 오갔다. 다음 날 새벽 폭풍우가 지나간 숲속에는 맑은 새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무의 비서실장과 경호팀이 위치 추적을 통해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구조된 그들은 다시 서울의 화려한 저택으로 돌아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태무는 더 이상 서연을 차갑게 대하지 않았고 서연 역시 태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은 강진철 부회장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고 그는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악랄하고 치명적인 서연의 가장 아픈 약점을 노리는 최후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강태무와 이서연을 맞이한 것은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스캔들의 폭풍이었다. 두 사람이 산속 오두막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동안 강진철 부회장은 언론을 장악하여 태무를 부도덕한 기업인으로 서연을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꽃뱀으로 둔갑시키는 치밀한 시나리오를 퍼뜨렸다. 저택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날 밤 호텔 CCTV 화면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서연이 마치 태무를 유혹하기 위해 일부러 방을 찾아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앵커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서연의 불우한 가정 형편과 빚 독촉 사실까지 들추어내며 그녀의 순수성을 처참하게 난도질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화면에 등장한 증인의 정체였다.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서연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바로 최민아였다. 그녀는 가련한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하며 서연이 평소 재벌가를 동경해 왔으며 자신에게 약물을 구하는 방법까지 물어봤다고 거짓 증언을 늘어놓고 있었다.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서연을 팔아넘겼던 미나가 이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자 서연은 분노를 넘어선 구역질을 느꼈다. 태무는 화면을 꺼버리라고 고함을 치며 비서실장에게 당장 언론 통제를 지시했지만 이미 인터넷과 SNS를 통해 퍼져나가는 악의적인 여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태무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흔들리지 말라고 위로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때 강진철 부회장이 보낸 수석 변호사가 저택을 방문하여 태무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것은 이사회 긴급 소집 요구서와 함께 서연이 강진철 측의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거액의 돈을 입금받았다는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조작된 증거가 분명했지만 그 내역은 서연이 호텔에 들어가기 정확히 일주일 전으로 찍혀 있었고 금액 또한 할머니의 병원비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은 서연이 처음부터 강진철의 사주를 받고 태무에게 접근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처럼 보였다. 집무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태무는 거래 내역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숲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던 따뜻한 눈빛은 사라지고 다시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갑고 의심 많은 기업가 강태무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서연에게 이 돈의 정체에 대해 물었다. 서연은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외쳤지만 태무는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시작한 듯했다. 평생을 배신과 음모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정황 증거들은 서연에 대한 믿음을 뿌리째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나를 구한 것도 그날 밤 내 방에 들어온 것도 전부 시나리오였나. 태무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질문은 서연의 심장을 날카로운 얼음 조각으로 찌르는 듯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당신이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다. 서연이 기대했던 것은 논리적인 해명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그녀를 비난해도 단 한 사람, 태무만은 그녀를 믿어주는 굳건한 신뢰였다. 하지만 태무의 눈동자에서 흔들리는 의심을 읽은 순간 서연은 그들 사이에 쌓아 올렸던 유대감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태무는 서연의 침묵을 긍정으로 오해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다. 그는 잠시 혼자 있고 싶다며 서연에게 나가 달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축객령이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아내고 집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강진철은 단순히 두 사람을 이혼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태무를 완전히 고립시켜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대로 쫓겨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는 것보다 마지막으로 태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척하며 모두가 잠든 시각에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들을 모두 상자에 담아 화장대 위에 올려두고 처음 이곳에 올 때 입었던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이혼 합의서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다. 이것은 태무가 그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떠남으로써 태무가 약점을 털어내고 강진철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하기 위한 배려였다. 그녀는 이혼 서류 옆에 자신이 며칠 전 우연히 태무의 서재 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강진철이 이중장부를 숨겨둔 비밀 금고의 위치가 적힌 메모를 함께 두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잠든 태무의 방에 살며시 들어가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미간을 찌푸린 채 잠든 그의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는 그룹 총수가 아니라 악몽에 시달리는 어린아이 같아 보였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지고 싶었지만 닿으면 결심이 흔들릴까봐 주먹을 꽉 쥐고 참아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당신이 나를 믿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지킬 거예요. 그녀는 소리 없는 작별 인사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만이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태무는 비서의 다급한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다. 서연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듣고 태무는 튕기듯 침대에서 일어나 서연의 방으로 달려갔다. 텅 빈 방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침대와 화장대 위에 놓인 보석 상자,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만이 남아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이혼 서류와 메모, 그리고 서연이 남긴 짧은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태무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변명 대신 그동안 행복했다는 말과 함께 부디 강진철을 이기고 회사를 지키라는 당부만이 적혀 있었다. 그제야 태무는 책상 구석에 놓인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서연이 납치당할 뻔했던 날 미나가 자신을 협박하며 떠벌렸던 내용을 몰래 녹음해 둔 것이었다. 녹음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미나와 강진철의 하수인이 나누는 대화는 서연이 철저하게 이용당한 피해자이며 통장 입금 내역 또한 조작된 것임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태무는 녹음기를 움켜쥐고 오열했다. 자신의 어리석은 의심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그녀는 그런 자신을 원망하기는커녕 마지막까지 자신을 구하기 위한 증거를 남기고 떠난 것이었다. 태무는 미친 사람처럼 집 밖으로 뛰쳐나와 경호팀에게 당장 서연을 찾으라고 고함쳤다. 하지만 서울 시내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가 할머니를 모셨던 병원에도 이미 그녀가 다녀간 뒤였고 두 사람은 연기처럼 증발해 버린 상태였다. 태무는 빗속에 털썩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절규했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후회와 상실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서연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녀가 자신의 흑백 같은 세상의 유일한 색채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같은 시각 강진철 부회장은 서연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불렀다. 눈엣 가시 같던 서연이 제 발로 걸어 나갔으니 이제 태무를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이 가지고 나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했지만 서연이 태무에게 남긴 메모가 자신의 목줄을 죄어올 치명적인 무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그는 신복들에게 태무가 무너져 있는 틈을 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회장 해임안을 상정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한편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방에서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곤히 잠든 할머니가 있었다. 서연은 태무에게 받은 위자료를 한 푼도 챙기지 않았지만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었다. 그녀는 TV에서 흘러나오는 태무의 소식에 귀를 기울였다. 태무가 시금을 전폐하고 자신을 찾고 있다는 뉴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환영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지금 자신이 돌아가는 것은 태무에게 짐만 될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다. 강진철의 마수가 이미 그녀의 은신처까지 뻗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강진철은 후안을 없애기 위해 은밀하게 사설 탐정들을 풀어 서연을 추적하고 있었고 편의점에 약을 사러 다녀오던 서연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되고 말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연은 다시금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별의 아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그녀에게는 생존을 위한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모텔 방 안. 이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창문 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잠든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만이 좁은 방을 채우고 있었지만 서연의 귀에는 복도를 울리는 둔탁한 발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려왔다. 그녀가 위험을 감지하고 할머니를 깨우려는 찰나 낡은 나무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서연을 제압했고 공포에 질려 깨어난 할머니가 이를 말리려 하자 거칠게 밀쳐버렸다.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를 보며 서연이 울부짖었지만 사내 중 우두머리가 그녀의 입을 틀어막으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노인네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다고 살벌하게 협박했다. 서연은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저항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절망적인 눈빛으로 할머니에게 죄송하다는 작별 인사를 눈으로 보내며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같은 시각 강태무는 집무실에서 서연이 남긴 녹음기를 수백 번 돌려 들으며 자책의 늪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그 속에 담긴 진실을 외면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고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문구가 떴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것은 강진철 부회장의 비열한 웃음소리와 함께 입에 재갈이 물린 채 공중에 매달려 있는 서연의 영상이었다. 영상 속 서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공포에 질린 눈동자를 보는 순간 태무의 이성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동안 기업가로서 지켜왔던 냉철한 이성과 법적 절차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자를 납치해 간적들을 향한 원초적인 분노와 살해뿐이었다. 강진철은 태무에게 자신이 지정한 폐공장으로 혼자 오지 않으면 서연을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이 횡령한 비자금 장부의 원본과 회장직 포기각서를 요구했다. 전화를 끄는 태무의 눈빛은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기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서연이 남긴 비밀 금고의 자료를 검찰과 언론에 동시다발적으로 뿌리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도박이자 강진철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도록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초토화 작전이었다. 태무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호신용 3단봉을 챙겨들고 경호팀에게는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여 뒤따라오되 절대 먼저 움직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뒤 스포츠카에 올라탔다. 폭우가 쏟아지는 인천에 버려진 화학공장 단지는 을씨년스러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태무가 도착했을 때 공장 안에는
수십 명의 용역 깡패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진을 치고 있었고 중앙의 높은 난간에는 서연이 위태롭게 묶여 있었다. 그 옆에는 강진철이 승리감에 도취해 시가를 피우고 있었고 최민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태무가 차에서 내려 뚜벅뚜벅 걸어오자 강진철은 태무가 빈손인 것을 확인하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각서와 장부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지만 태무는 대답 대신 시계를 확인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 순간 강진철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의 차명 계좌가 동결되고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비서의 다급한 보고였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자 강진철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다 못해 시퍼렇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이 태무의 손에 의해 가루가 되었음을 깨닫고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네가 감히 나를 죽여? 같이 죽자, 이 미친놈아. 강진철은 깡패들에게 태무를 죽이라고 고함을 질렀고 수십 명의 사내들이 태무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태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달려드는 적들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이 공장 안을 가득 메웠지만 태무의 시선은 오직 공중에 매달린 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슈트는 금세 피로 물들었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앞을 가로막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쓰러뜨리며 전진했다. 난간 위에 있던 최민아는 강진철이 몰락했음을 직감하고 공포에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옥에 갈 것이라는 두려움과 서연에 대한 뒤틀린 질투심에 눈이 멀어 서연을 묶고 있는 로프를 풀어버리려 했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칠 때 1층의 난투극을 뚫고 올라온 태무가 미나의 손목을 낚아챘다. 태무의 눈빛에 압도된 미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태무는 재빨리 서연을 끌어안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서연은 피투성이가 된 태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지만 태무는 괜찮다는 듯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안심시켰다. 그러나 안도의 순간도 잠시 구석에 숨어있던 강진철이 흉기를 들고 태무의 등 뒤로 달려들었다. 안 돼요. 서연의 비명과 함께 태무가 몸을 돌렸고 날카로운 흉기가 태무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선혈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지만 태무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강진철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강진철의 멱살을 잡고 난간 밖으로 밀어붙이며 지금 당장이라도 떨어뜨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태무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감옥에서 맛보게 해주겠다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강진철은 태무의 살기에 눌려 오줌을 지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그 비굴한 모습은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부회장의 위엄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추악한 몰골이었다. 그때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경찰 특공대와 태무의 경호팀이 들이닥쳤다.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고 강진철과 최민아 그리고 용역 깡패들은 줄줄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다. 최민아는 끌려가면서 서연에게 잘못했다고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서연은 그녀를 차갑게 외면했다. 용서하기에는 그녀가 저지른 죄와 그로 인한 상처가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이었다. 현장이 정리되고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을 때 태무는 과다출혈로 인해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서연은 비틀거리는 태무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태무는 피 묻은 손으로 서연의 뺨을 닦아주며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에도 태무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산소 호흡기를 낀 채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그는 서연이 시야에서 사라질까봐 불안해했다. 서연은 그런 태무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어디에도 가지 않겠다고 당신 곁에 평생 있겠다고 울먹이며 약속했다. 그제야 태무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아닌
긴 악몽이 끝나고 찾아온 평온한 안식이었다. 창밖으로는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붉은 석양이 비치고 있었고 두 사람을 태운 구급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병원으로 질주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두 사람의 심장 박동만이 서로에게 공명하며 시련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며칠 후 병실에서 눈을 뜬 태무는 침대 곁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의 손에는 깨끗하게 깎은 사과가 들려 있었고 며칠 동안 간호하느라 수척해진 얼굴이 안쓰러웠다. 태무는 몸을 일으키려다 상처 부위의 통증에 찡그렸고 인기척에 깬 서연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그녀는 울상이 되어 의사를 부르려 했지만 태무가 그녀의 손목을 잡아 앉혔다. 그는 목이 마르다며 물을 달라고 했고 서연이 물을 떠먹여 주자 그제야 살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다. 태무는 서연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당신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서연은 태무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태무는 그런 그녀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위로했다. 강진철과 최민아는 구속 수사를 받고 있으며 태무가 제출한 증거들로 인해 무기징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뉴스가 TV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또한 서연의 할머니는 태무가 미리 조치해둔 덕분에 VIP 병동으로 옮겨져 무사히 수술을 대기 중이라는 소식도 들었다.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다. 태무는 서연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퇴원하면 진짜 결혼식을 올리자고 프러포즈했다. 계약서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부부가 되자고. 하지만 태무의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그룹 내에서는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었다. 강진철이 구속되었지만 그의 잔당들이 주주총회에서 태무의 경영 자질을 문제 삼으며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무는 링거 바늘을 뽑아 던지며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중얼거렸다. 서연은 그를 말리는 대신 그의 정장을 가져와 입혀주었다. 그녀는 이제 보호받기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무의 넥타이를 메어주며 당신이 쓰러지면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주겠다고 함께 싸우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태무는 그런 서연을 보며 든든함을 느꼈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병실 문을 나섰다. 그들의 앞길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환영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무겁고 위태로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진철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해 구심점을 잃은 반대파 이사들은 마지막 발악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강태무 회장의 해임안을 통과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태무가 납치 사건과 스캔들로 인해 경영 능력을 상실했으며 심신미약 상태라는 핑계를 대어 회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찢어발기려 하고 있었다. 단상에 선 의장은 태무의 불참을 기정사실화하며 투표를 강행하려 했고 술렁이는 주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회사의 운명이 탐욕스러운 하이에나들의 손에 넘어가기 직전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며 장내의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문이 열린 곳에는 휠체어도 환자복도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은 강태무가 서 있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얼굴은 다소 창백했지만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눈빛은 예전보다 더욱 날카롭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서연이 태무와 팔짱을 낀 채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그룹 총수의 파트너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두 사람이 레드카펫을 밟듯 회의장 중앙을 가로질러 걸어오자 소란스럽던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반대파 이사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버렸다. 단상에 오른 태무는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찔리는 구석이 있는 이사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했다. 태무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며 최근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회사 내부의 암적인 존재들이 꾸민 조직적인 범죄였음을 선포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냈고 대형 스크린에는 강진철과 결탁하여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했던 이사들의 명단과 증거 자료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그것은 서연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비밀장부와 태무가 병상에서 지시하여 확보한 추가 증거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반격의 서막이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름이 호명된 이사들은 고함을 치며 조작이라고 반발했지만 이미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며 그들의 항변을 묵살시켰다. 태무는 동요하는 주주들을 향해 썩은 살을 도려내고 환영그룹을 다시 투명하고 강력한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옆에 선 서연을 가리키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고 회사를 구한 1등 공신이 바로 자신의 아내 이서연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서연을 향한 주주들의 시선은 의심에서 경이로움으로 바뀌었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우며 태무의 경영권 방어는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계절이 2번 바뀐 뒤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독방 안에서 강진철은 멍하니 철창 밖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했던 그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와 초점 없는 눈동자만이 그의 몰락을 증명하고 있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는 절망감과 조카에게 패배했다는 굴욕감에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을 원망하며 허공에 대고 저주를 퍼붓는 비참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한편 여자 교도소에 수감된 최민아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다. 그녀는 사기 및 납치 방조죄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교도소 내에서도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른 수감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고된 노역을 마치고 차가운 바닥에 누운 미나는 문득 서연과 함께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웃었던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돈과 명품에 눈이 멀어 세상에 하나뿐인 진정한 친구를 팔아넘긴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며 그녀는 밤마다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가 흘리는 후회의 눈물조차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었고 서연은 영영 그녀에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린 뒤였다. 반면 서연의 삶은 눈부시게 달라져 있었다. 태무의 지원으로 성공적인 수술을 마친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아 안락한 전원주택에서 요양하고 계셨다. 서연은 태무의 아내라는 타이틀에만 안주하지 않고 평소 관심 있었던 미술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녀는 늦깎이 학생이었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했고 태무가 운영하는 갤러리의 말단 큐레이터로 들어가 실무를 익히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낙하산이라며 색안경을 끼고 그녀를 보았지만 서연의 겸손한 태도와 탁월한 안목 그리고 성실함을 보며 점차 그녀를 진정한 동료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신데렐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법을 배운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태무는 서연을 데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랜드 환영 호텔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1년 전 비참한 오해와 강압적인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곳은 이제 두 사람에게 아픈 상처가 아닌 극복한 추억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태무는 서연의 손을 잡고 펜트하우스의 테라스로 나갔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서울 시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시원한 가을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태무는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1년 전 서연이 눈물을 머금고 서명했던 그 결혼 계약서였다. 태무는 서연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천천히 찢어 허공으로 날려보냈다. 종이 조각들은 바람을 타고 춤추며 날아가 버렸고 그와 함께 두 사람을 저자매던 거짓된 관계와 과거의 아픔들도 모두 사라졌다. 태무는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이기 이전에 그의 진심과 영원한 약속이 담긴 증표였다. 이서연 씨, 1년 전에는 당신을 돈으로 사려 했지만 지금은 제 모든 것을 바쳐 당신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계약상의 아내가 아니라 제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감동으로 젖은 눈으로 태무를 내려다 보았다. 차갑고 오만했던 남자가 사랑을 통해 얼마나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했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 역시 태무를 만나 두려움을 용기로, 가난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바꿀 수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네, 좋아요.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게요. 라고 대답했다. 태무는 환하게 웃으며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일어선 후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서 깊고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닌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진정한 첫 키스였다. 결혼식은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릴 만큼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졌다.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버진 로드를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주인공 같았다. 하지만 그들이 걷는 길은 동화처럼 마냥 꽃길만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수많은 시련과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태무에게는 차가운 등을 따뜻하게 감싸줄 서연이 있었고 서연에게는 거친 비바람을 막아줄 태무가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주례사를 듣는 대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의 맹세를 나누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절대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단단한 믿음이었다. 세월이 흘러 환영그룹은 태무와 서연의 리더십 아래 글로벌 기업으로 더욱 성장했다. 태무는 냉철한 이성으로 경영을 이끌었고 서연은 따뜻한 감성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철혈의 황제와 자애로운 황후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태무와 서연은 다시 한번 환영타워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년 전 절망 속에서 도망치듯 들어왔던 이 도시의 불빛들이 이제는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별빛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태무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후회하지 않아.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잖아. 라고 물었다. 서연은 태무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다.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평범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가슴 벅차게 살아있음을 느끼지는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내게 지옥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준 사람이니까요. 태무는 서연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끼며 그녀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거대한 통유리창에 비쳤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가난한 여자와 재벌 총수라는 진부한 설정으로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운명과 의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변수를 만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이야기로 완성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운명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사랑을 지켜낸 승리자들이었다. 눈 내리는 서울의 밤, 환영타워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그들의 앞날을 영원히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이자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계약보다 강력하다는 영원한 증명이었다.